자, 이번 강에서는 우리가 빨간 키 제 네 번째 과목 4과목 그 유통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보의 특성 하게 되면 정보의 특성 자체에 대해서는 15가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걸 다 외우면 좋죠. 근데 다 외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중에서 정보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성, 완전성, 경제성, 신뢰성,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관련성이라고 하는 요 5가지는 필수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정확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 데이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정확하게 편견의 개입이나 왜곡 없이 전달해야 되는 상황을 정확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성은 정보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정보 자체가 충분한 그 정보의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이걸 이제 완전한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성은 그 정보가 갖는 가치가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 비용이 훨씬 더 커서는 안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은 그 정보를 믿을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보의 원천 자료와 수집 방법과 관련 있는 것, 이걸 얘기를 하고, 관련성은 양질의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최적 기준 자체를 관련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수성은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적시성은 필요할 때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것하고, 형태성은 정보가 그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이 원하는 그러한 형태로서 이제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하라고 하는 거는 정보 자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필요한 정보인지 이게 찾기가 어려운 경우를 과부하라고 얘기하죠. 통합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개별적인 정보는 많은 정보들과 통합함으로써 재생산되는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적절성은 정보는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유용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 입증 가능성은 정보가 입증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누적 가치성이라는 건 생산 축적될수록 가치가 커진다. 매체에 의존한다.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그 정보가 가치가 평가된다.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기술이 유통 경로에 미치는 영향 돼 있는데, 재고 관리와 수송 관리, 머천다이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것에 대한 판매, 이 활동이죠. 그 다음에 촉진 관리,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고 관리는 제조업체의 생산 계획과 도매상의 구매 계획에 도움을 줌으로써 고객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고 재고량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수송 관리는 수송 현황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됨으로써 항상 고객에게 일괄된 수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소비자의 고객의 어떤 구매 성향과 습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어떤 제품 구색 자체를 갖출 수 있는 머천다이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촉진 관리는 기존의 촉진 활동의 성과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촉진 관리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통혁명 시대의 특징 해가지고 이전 시대하고 이후 시대에 자체 있는데, 관리의 핵심 자체는 이전 시대는 개별 기업 관리인데 비해서 유통혁명 시대는 공급체인 관리로 바뀌었고, 경쟁 우위 요소는 비용과 품질이었던 것이 정보와 시간으로 바뀌었고, 신제품 개발에 기술적 우위 요소가 있었던 데 비해서 정보 네트워크와 여기에 좀 더 그 기술적인 우위 요소가 나타나게 된다. 고객과 시장은 이전에는 불특정 다수인 데 비해서 혁명 시대에는 특화 고객들에게 맞춰져 있다. 이익의 원천이 혁명 이전 시대에는 수익 제고인 데 비해 유통혁명 시대에는 가치 창출 활동에 초점화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디지털 시대의 기업 경영 변화다라고 하는 건 디지털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양적 성장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변화가 돼 있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되어 있는 경쟁 체제로 변화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지금의 그런 디지털 시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고, 원가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경쟁 체제가 바뀌고 있다.
그다음에 매스 마케팅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고객 하나하나에 대한 1:1 마케팅 체제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지털 시장과 전통 시장의 차이하고 있는데, 디지털 시장에서는 정보 불균형이 낮고 조사 비용도 낮고 거래 비용은 또 낮으며 가격 차별화가 낮은 비용으로 즉시 실시되는 데 비해서 네트워크 효과는 강하고 중개 상인들은 없어지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통 시장에서는 정보 불균형이라든가 조사 비용, 거래 비용 자체는 높고요. 가격 차별화가 높은 비용과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트워크 효과는 약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했죠.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이 있는데, 정형적 의사결정은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비정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상황에 따라서 가변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형적 의사결정은 일상적인 것에 비해서 비정형적 의사는 창조적이고 복잡한 그러한 의사결정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형적 의사결정은 주로 하위층의 종업원들이 사용하는데,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최고 경영층, 그래서 상위의 경영자 관리자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전략적 의사결정과 전술적 의사결정. 그러니까 전략하고 전술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술이 훨씬 더 커다란 그러한 범위를 가졌고, 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 행동 자체가 전술이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요. 자, 주로 경영자의 주관적 가치관에 비중을 두고 있는 건 전략이고, 원시적이고 거시적인 의사결정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방향 제시적인 결정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조직의 기본 목적이나 존속 발전과 같은 문제에 관심 있는 건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술은 좀 더 구체적이고 근시적이고 미시적인 의사결정 범위를 가지고 있다.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전략을 실천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이 잘못되어지는 의사결정상의 오류의 주요 원인 자체를 우리 지금 여기서 8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언어나 문맥의 표현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과거의 정보보다는 최근 정보에 사람이 더 솔깃한다라는 거죠. 입장을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 부정적인 사건 발생의 확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것. 뭐 설마 비행기가 떨어지겠어? 뭐 이러한 것 같은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의 정확성에 대해서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한번 이루어진 의사결정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자, 과거의 성공에 취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이것에 너무 취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적의 달성보다는 조직 전체의 합의된 만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은 이게 소수의 의견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이걸 공리주의라고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더 우선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요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종합정보통신망 ISDN이다 라고 얘기해서 디지털망을 이용하여 영상, 음성, 문자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멀티미디어 통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EDI는 전자 자료 교환에서 전자 문서, 전자 서류를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교환하여 새롭게 그걸 변경한다든가 재입력하는 것 없이 바로 저장하거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EDI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통신망 벤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전송에 의해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정보통신망을 의미하고 있죠. 근거리 통신망에서 랜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 또는 그 좁은 지역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컴퓨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파수 공영통신에서 TRS다라고 해서 중개국에서 여러 개의 그러한 주파수를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럼 공동으로 그 주파수를 이용해서 무전기로 무전 통신을 하는 이러한 형태가
TRS다라고 하고, 위성 추적 시스템은 뭐예요? 위성 3개의 위성이 그 차량을 추적하는 이것을 GPS 시스템. 그다음에 위치 기반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이동 통신망. 여러분 핸드폰이 뭐 대표적인 겁니다. 그와 정보 기술을 통해서 어디에 그 뭐 핸드폰 그 이용자가 있는지 이런 위치를 추적하는 게 위치 기반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위치 자동 측정 시스템. 요거는 이동 중인 차량의 위치와 상태를 추적하여 실시간으로 전자지도에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위치 자동 측정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케팅의 그런 기법, 분석 기법 중에서 고객을 분석하는 기법 중에서 대표적인 게 RFM입니다. R은 최신성, 리센시. 그 다음에 F 자체는 frequency, 얼마나 구매를 했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뭐는 머니테이지. 그래서 머니터리 해가지고 금액.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고객층을 구분하는 이러한 활동이 RFM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식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지식경제의 특징은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은요, 정보기술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의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 경쟁 자체가 아주 치열한 이러한 형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의 독특한 지식과 능력에 따라서 개인의 가치가 달라지고 신분의 어떤 변화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식 근로자가 출현하고 수학 체증의 법칙을 통한 지식의 상품화로 형성된 무형자산, 우리가 뭐 특허권이라든가 이러한 무형자산의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고객 중심의 경영이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식 자체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암묵지와 형식지. 누구요? 노낙가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묵지는 그 사람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어서 표현되기 어려운 형태의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형식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외부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외부로 표현되어져서 공유할 수 있는 지식 형태를 형식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암묵지를 어떻게 형식지로 바꾸어서 공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지식 경영의 그러한 주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3번 전통적 정보 시스템 개발과 지식관리 시스템 개발의 비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통적 정보 시스템에서 시스템 분석가는 사용자로부터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지만, 지식관리 시스템은 지식 개발자가 조직 구성원으로 지식을 수집하고 있다. 이게 차이다라는 거죠. 자, 전통적 정보 시스템 개발에서는 시스템 검사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되지만, 지식관리 개발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검사는 개방 시작부터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냐 시작 단계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전통적 정보 시스템의 개발은 자료의 흐름의 결과에서 나온 시스템을 강조하지만, 지식 시스템 개발은 결과지향적이고 점진적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 개발은 단계의 순서에 따르기 때문에 신속, 원형, 이거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프로토타입 자체에 대한 것들의 개발 방법과 같은 도구를 지원하지만, 지식관리 시스템은 신속 원형 개발 방식을 활용해 즉석에서 변경을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바코드라고 하는 거는 하얀색 바탕에 검정 막대를 그려서 빛을 쏴서 반사되는 이러한 것들을 광원 자체를 광원의 그 해독률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그거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코드의 장점 자체는 그 빛에 대한 해석 자체에 대한 잘못하는 거, 오동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동률이 낮아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바코드에 수록된 데이터는 비접촉 판독이 가능하고 한 번에 빛을 쏘는 것으로서 판독이 가능하다. 컨베이어상에 직접 판독이 가능하여 신속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도입 비용이 저렴하죠. 우리가 바코드를 대체하는 걸 RFID라고 얘기하는데, 이 RFID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단점이 바코드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코드를 어디에서 이 코드 자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소스 마킹과 인스토어 마킹을 얘기를 합니다. 소스 마킹은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만든 제조업체에서 바코드를 찍는 이게 이제 소스 마킹이고, 인스토어 마킹은 판매하는 상점에서 상품의 구분 관리를 위해서 이 상점에서 바코드를 입력하는 방식 자체를 인스토어 마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것에 대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마킹에 따른 이점, 그러니까 제조업체에서 하는 거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판매 정보를 기초로 정확한 생산 계획을 수립하거나 광고나 판매 촉진의 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량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죠. 팔리지 않은 상품에 대한 생산 중단 및 폐기가 가능하고요. 각 업체별 그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고 출고, 배송의 합리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유통업체도 이러한 그러니까 소스 마킹을 하는 거, 제조업체가 소스 마킹을 했을 때 그 이점 자체가 있는데, 매출 등록 계산의 간편화와 신속화가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그 인스토어 마킹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마킹 비용 자체를 내가 따로 들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절감되어진다. 바코드에 라벨 부착 작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경감되어지는 거고, 단품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고 재고 관리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코드에 대한 국제 표준 바코드가 있는데 GS1, GTIN 13, GTIN 14 이렇게 있고요. SSCC, GLN, EPC 뭐 이러한 바코드 자체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S1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일반적인 최종 그 소비재의 그 상품에 사용되는 바코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는 그 제품의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 분류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 개별 숫자들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품 분류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게 GS1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TIN 13 같은 경우에는 국가 식별 코드 3자리와 제조업체 코드 6자리, 그 다음에 상품 품목 코드 3자리, 체크 디지트 하나 해서 합쳐서 13개를 얘기하고, GTIN 14 같은 경우는 이거 물류 정보 코드죠. 그래서 국제 표준 물류 바코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류 부문에서 사용되는 그 표준 바코드는 GTIN 14 체계예요. SSCC라고 하는 것은 주로 팔레트와 컨테이너 같은 단위적 제형이죠. 그래서 대형 화물 단위의 식별 추적을 위해서 개발한 18자리의 식별 코드를 SSCC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GLN은 전자문서 혹은 GS1 128 체계를 이용하여 한 기업의 물리적, 기능적, 법적 실체를 식별할 때 사용되는 13자리 코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GS1, GTIN 13, 그 다음에 GLN, 요거는 전부 다 자릿수는 13자리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의 분류를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PC는 전자상품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바코드가 품목 단위 식별에 한정되어 있는 바에 EPC 코드는 동일 품목의 개별 상품까지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일련 번호가 추적되어 상품 추적과 상품 이동에 매우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 자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EP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코드의 특성에 비교해서 GTIN 13과 GTI 14, 뭐 이거 13자리, 14자리, 그 사용처는 일반 상품인데 비해서, 소비재 상품인데 비해서 GTIN 14 같은 경우에는 물류 체계이기 때문에 기업 간 거래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AN과 UPC라는데 EAN은 어디에서 사용을 해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북미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바코드 체계를 이야기를 하죠. 자, EPC는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하는 북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가 더 코드 수가 많아요? EAN이 8자리하고 13자리.
이렇게 기본이 13자리고 단축형이 8자리인데 비해서 이 UPC 같은 경우에 12자리고 단축형이 6자리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코드 체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EAN과 COM, 그 다음에 EAN과 UCC 이렇게 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브셋의 전자문서의 구형 가이드로서 이는 거래업체 간의 상업용 데이터를 전송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공하고 있는 게 EAN COM에 대한 얘기고, EAN UCC는 자, 기업 간 거래와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표준 상품 서비스 로케이션에 대한 식별과 추적을 위한 방안을 제공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코드는 2차원 바코드가 있는데, 이건 1차원 바코드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보는 흰 바탕에 검정색 막대로 되어 있는 거고, 2차원 바코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흔히 QR코드라고 많이 보이시죠? 예, 이렇게 그 도형 자체가 크기가 다른 도형으로 되어져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 바코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자, 1차원 바코드가 13, 14자리인데 비해서 문자, 숫자, 이미지들을 포함한 1000개 이상의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QR코드죠. 예, 그게 2차원 바코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0번에 보시게 되면 QR코드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원료의 공급업체부터 소매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체 유통 경로가 정보기술과 연결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QR코드가 아니라 QR이네요. 신속 대응. QR코드는 바코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 코드 자체는 QR, 신속 대응 체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빼셔야 돼요. 그래서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시장 정보를 즉각 수집하여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재고 부담의 감소, 생산비 뭐 정보 공유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QR 시스템 자체는 대부분 의류 유통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 더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 시스템은 자, 판매장의 판매 시점에서 발생하는 판매 정보를 컴퓨터로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죠. 주로 이제 바코드의 그 판독기들을 이용을 해서 포스 시스템 관리를 합니다. 계산원의 관리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포스 시스템에서는 상품의 가격표를 일일이 부착할 필요가 없고, 포스 정보를 보면 인기 상품과 잘 안 팔리는 비인기 상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판매 실적에 의한 매입 관리가 가능하고 고객 정보 파악을 위한 고객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RFID는 바코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무선 주파수 시스템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뭐 이렇게 이제 약자로 흔히 쓰죠. RFID를 도입함으로써 효과적인 재고 관리와 입출고 리드 타임의 향상, 상품 손실의 절감, 그 다음에 반품 및 불량품의 추적, 조회, 보안성의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DI, 전자문서 교환, 우리가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하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건 컴퓨터를 통해서 서로 문서를 전송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시켜놓은 걸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표준화된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정보 전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 간의 거래에 활용되는 모든 문서들에 대한 표준화 문서들을 얘기를 해서 선적 요청서, 주문서, 산업 송장 뭐 이러한 것들, 기타 기업 간의 그러한 거래 활동에 필요한 서류들이 EDI의 주 대상이 되고 있다. 주문 내용에 대한 지연과 오차 감소, 그 다음에 비용 절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요. 재고 관리 효율성의 증대와 사무처리 인원의 감축에 따른 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초기 고정 투자비는 많이 이루어지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업무 비용 또는 운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칼스라고 하는 건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컴퓨터 에이디드 어시스턴트 로지스틱스 서포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컴퓨터 지원 뭐 획득과 그 물류 활동
물류 지원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광석 거래는 commerce at right spe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사전적으로 드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칼스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그런 용어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게 어떠한 것을 하냐? 기업의 설계, 생산 과정, 보급, 조달 등 운영하는 운영 과정을 연결시키고 이들 과정에서 사용되는 문자와 그래픽 정보를 표준을 통해 디지털화하여 종이 없는 컴퓨터에 의한 교류 환경. 뭐 더불어서 이제 확장되어져서 아예 광속 전자거래가 되면 그 빠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속한 상업 활동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OS는 전자적 주문 시스템에서 전자주문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거리에서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서 컴퓨터 통신망으로서 주문을 받아 처리하고 납품 일정까지 짜주는 발주 시스템의 하나의 형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본부에는 상점별로 상품의 재고를 파악하여 상품의 재고가 부족하게 되면 중앙본부에 있는 컴퓨터가 거래처에 자동적으로 주문한다. 그러니까 이 전자발주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EOS는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직접적인 이제 자동 발주만 수행하는 게 카오라고 하는 컴퓨터 어시스터드 오더링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동 발주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오는 뭐하고 연동돼야 되냐면은 포스 시스템하고 연결돼야 되죠. 그래서 포스를 통해 얻어지는 상품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소비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대한 정보, 재고 수준에 대한 정보 등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합 분석하여 주문서를 작성하는 발주 시스템의 하나의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EOS하고 달리 포스 시스템하고 연결되어져서 자동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카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RP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상품 보충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관행인 경제적 주문량에 근거하여 유통업체에서 공급업체로 주문하던 방식을 실제 판매되는 판매점의 판매 데이터 여기에 입각해서 판매 데이터와 예측된 수요를 근거로 해서 상품을 일정하게 보충시켜주는 그러한 방식이다. 적기에 필요한 유통소매점의 재고를 보충하기 때문에 운영비용과 재고 수준을 줄일 수 있다. 포스 데이터와 판매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창고의 재고 보충 주문과 선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협력적 그 계획과 예측, 그 다음에 보충 활동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CPFR 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CRP에서 지속적인 보충 활동과 더불어서 이제 포캐스팅, 예측 활동에 대한 중요도가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매기업하고 도매기업, 소매업자하고 도매업자들이 상호 협력해서 콜라보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협력하여서 예측과 보충에 대한 이러한 활동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계획하는 그러한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공유되는 판매 관련 정보와 소비자 및 시장 정보는 제조업체의 생산관리 스케줄에 신속히 반영되어 서플라이 체인상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지트는 우리가 저스트 인 타임에서 적시 생산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무재고, 재고를 갖지 않거나 아주 극소량의 재고만을 유지함으로써 재고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재고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인트라넷, 엑스트라넷에서 네트워크의 유형 자체에 대한 것들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은 누구라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제한이 없죠.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검색하거나 정보 자체를 공유하거나 선전, 광고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트라넷은 외부인들한테는 불특정 다수한테는 공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 내 어떤 조직 내의 사람들한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공개적이고 특정 기업 내의 소속원만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 정보 또는 자원을 공유하거나 내부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 훈련 등에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엑스트라넷은 반공개적이다라고 했어요. 인터넷과 이 기업의 인터넷과 저 기업의 그 인트라넷이죠. 인트라넷과 인트라넷을 두 간의 기업들이 약속에 의해서 요 두 기업, 약속된 기업들과는 서로 공유하는 형태죠. 자, 그래서 고객, 공급자, 사업 파트너 등의 사용자들,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엑스트라넷이다라는 얘기예요. 주로 수주 발주, 제품 카탈로그, 공동 프로젝트의 공동 관리 활동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31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